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게 더 힘들다고요. 저도 한때는 남들보다 먼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인생 최고의 행복인 줄 알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살아보니 최고의 행복은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제가 돈 많은 시댁에 시집을 왔을 때 제 친정 식구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다들 제게 성공했다며 엄청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11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봤을 때 제 결혼 생활이 그리 행복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남편과 사이는 좋았지만 워낙 시댁 식구들의 간섭도 심하고 압박이 심해서 결론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래도 시동생 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도 시동생 내외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서였어요. 저희 시댁이 도대체 어떤 집이었길래 그러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목동에서 나고 자랐어요. 흔히들 강남 엄마들의 학고열에 대해 대단하다고들 하지만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목동 엄마들도 만만치 않았어요. 특히 제가 살던 아파트 단지 엄마들은 목동 엄마들 중에서도 최고였어요. 같은 단지에 사는 친구들 엄마만 봐도 그랬어요. 친한 엄마들끼리 유명 강사를 섭외해 오피스텔을 마련해주고 거기서 팀을 짜서 과외를 받게 하거나 수능 대비의 경우 아예 따로 강좌를 개설하기도 했어요. 유명 강사진으로 사탐, 과탐 팀을 짜서 소수 정예로 수업을 받는 거였죠. 방과 후에 바로 엄마들이 학교로 픽업와서 바로 학원으로 가서 수업을 받으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좋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규모로 팀을 짜서 움직일 때는 엄마들의 팀워크가 정말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저희 엄마는 자식 교육에 그리 열정적인 분이 아니셨어요. 애초에 제가 이 무리에 낄 수 있었던 건 저희 큰고모 덕분이었어요. 큰고모가 저희 옆동에 사시는데 이 동네에서 아들 셋을 서울대, 법대, 의대, 경영대에 보낸 분이라서 인맥도 넓고 아파들 엄마들 사이에서 꽤 입김이 센 분이셨어요. 그 덕분에 저도 소수정예 과외도 할 수 있었고 학원 수업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가 너무 신경을 안 쓰시니까 같은 그룹에 있는 엄마들 사이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했죠. 아니, 누구는 집에서 편히 쉴 줄 몰라서 애들 등하교 셔틀 도는 줄 알아? 팀 다 짜놓는데 무임승차 했으면 애들 간식이라도 사 나르든가 못해도 픽업 정도는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자기 애 맡겨놓고 한 학기가 다 되도록 코빼기도 안 보여. 진짜 준수 엄마만 아니면 당장 내쫓고 싶다니까. 희선이 듣겠어요. 조용히 해요, 조용히. 좀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가서 제 엄마한테 전하라고. 하지만 친구 엄마들의 바람과 달리 저는 엄마한테 말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제가 그런 말을 했다가는 엄마가 당장 이렇게 말하셨을 테니까요. 그래? 그럼 과외고 학원이고 그만둬. 너 그거 안 해도 성적 나오잖아. 머리가 안 좋은 애들이나 유난 떨며 공부시키는 거지. 넌 나 닮아서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애잖아. 엄마는 제가 자신을 닮아 공부를 잘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사시는 분이었어요. 따지고 보면 엄마의 그런 믿음은 딱히 틀린 것만은 아니었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저는 친구들에 비해 노력을 덜 해도 성적이 잘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건 확실히 엄마를 닮긴 했어요. 저희 엄마는 사교육 도움 없이 서울대 영문과에 들어갔거든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사교육을 받을 상황조차 안 되기도 했지만 워낙 머리가 좋아서 혼자 공부해도 전교 1등을 놓치는 적이 없었대요. 반면에 저희 아빠는 고액 과외는 물론 집에 가정교사까지 두고도 삼수 끝에 후기 때에 겨우 들어갔을 정도로 공부머리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나마도 아빠가 삼수를 할 때 과외 선생을 잘 만나서 후기 때라도 붙었다고 하더군요. 그때 아빠의 과외 선생이 바로 저희 엄마였어요. 자기보다 2살 어린 여대생한테 과외를 받아야 했던 아빠는 자존심이 상해서 죽어라 노력했고 대학 합격을 통해 그 결실을 맺은 거였죠.
손 귀한 집 4대 독자를 대학에 넣어준 덕분에 엄마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생명의 은인과 같은 대접을 받으셨어요. 특히 할머니께선 엄마를 아빠 짝으로 이어주려고 엄청 공을 들이셨다더라고요. 엄마 대학 학비는 물론 단골 의상식에 데려가 철철이 옷도 맞춰주시고 수시로 용돈까지 주셨으니까요. 그렇게 공을 들인 뒤엔 엄마가 졸업을 하자마자 낚아채서는 아빠랑 결혼을 시키셨어요. 미국 유학을 보내주겠다는 말에 혹했던 엄마는 딱히 사랑하지도 않았던 아빠와 결혼을 하고 말았죠. 하지만 세상 일이 계획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았게요. 그러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죠. 하필 신혼여행에서 저를 임신하는 바람에 엄마는 미국 땅은 밟아보지도 못했어요. 출산 후에는 육아를 하느라 당연히 유학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고요. 영문과 교수가 꿈이었던 엄마는 제가 태어나는 바람에 그렇게 바라던 꿈을 이룰 수 없게 되었어요. 애초에 미국 유학이 아니었다면 아빠와 결혼할 이유가 없었던 엄마와 부모님 성화에 등 떠밀려 결혼했던 아빠는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어요. 쇼윈도 부부 그 자체였어요. 어릴 때부터 화목한 가정은 동화나 드라마에나 나오는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희 부모님은 남보다 못한 사이셨어요. 대개 보면 부모님들끼리는 사이가 안 좋아도 자식한테는 따뜻하게 대해주기 마련인데 저희 부모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셨거든요. 그나마 제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엄마는 아빠보다는 저를 많이 챙겨주시는 편이었어요. 제가 엄마의 유전자를 많이 물려받은 것 같다시며 은근히 좋아하셨거든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어요. 어릴 때부터 학습지 한번 안 시켜주셨고 친구들이 다 다니는 보습학원도 안 보내주셨거든요. 그런 건 네 아빠처럼 돌대가리들이나 다니는 거야. 공부는 혼자 터득해서 하는 거지 남이 머릿속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고. 다행히도 넌 나를 닮아 그런데 시간 낭비할 필요 없으니까 학교 수업 잘 듣고 예습 복습이나 철저히 해. 중학생 때까지는 엄마 말대로 사교육에 도움 없이도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니까 조금씩 버거운 과목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큰 고모가 나서서 거의 모둠에 저를 넣어주셨고 그게 쭉 이어왔던 거였죠. 그런데 엄마가 하도 신경을 안 쓰니까 엄마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왔고 그 말은 결국 큰 고모 기회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렇게 사람이 어쩜 이래? 아니 그동안 얘만 맡겨놓고 픽업도 한번 안 해줬다는 게 사실이야? 세상에 내가 민정이 엄마한테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희선이가 남의 자식이야? 올케 딸이잖아. 그런데 엄마가 돼서는 어쩜 이렇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어? 과외 모드만 해도 그래. 내가 민정이 엄마한테 사정사정해서 희선이 낳아준 건데 올케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내 입장이 어떻게 되냐고. 길게 말할 거 없이 앞으로 일주일에 2번씩 올케도 애들 픽업 나가.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사람이 그 정도는 해야 할 거 아냐. 큰 고모는 1시간 가까이 이번 일은 물론 그 전에 있었던 일들까지 끄집어내서 타박을 하셨어요. 그동안 쌓였던 걸 이참에 다 쏟아내겠다고 작정한 사람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엄마가 말미에 던진 한마디에 큰 고모는 넉다운이 되고 말았어요. 애들 머리는 엄마 닮는다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머리 안 좋은 엄마들이 자식들을 다그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머리 닮아서 공부 못할까봐 자식들한테 좋은 머리는 못 줬으니까 돈으로라도 처발라 주겠다. 이런 심산인 모양인데 형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희선인 그럴 필요 없다는 거. 내 딸은 형님 자식들이랑은 다르거든요. 한마디로 너는 돌대가리라서 그렇게 돈으로 자식들 사교육에 열중한 거고 나는 좋은 머리 물려줬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였어요. 저희 할머니께서는 어떻게든 큰 고모를 대학에 보내려고 고가의 악기까지 사서 음대에 지원시켰지만 큰 고모는 내신이 너무 안 좋아서 끝내 대학에 못 들어갔거든요. 그걸 아는 엄마는 고모의 아킬레스건이 어딘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엄마의 예상대로 큰 고모는 거품을 물고 넉다운이 됐어요.
결국 저는 과외 무덤에서 나오게 되었고 제게 필요한 과목만 따로 학원 수업을 받게 되었어요. 그것도 제가 엄마한테 통사정을 한 뒤에야 가능했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수험 기간이 끝나고 저는 제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엄마 말대로 엄마의 좋은 머리를 물려받아서 그랬는지 서울대 의대에 들어갈 수 있었죠. 저희 엄마한테 넉다운이 당했던 큰 고모가 저희 집을 나서시며 마치 저주라도 하듯 그러셨거든요. 하, 그래 어디 해봐. 내 도움 없이 희선이가 서울대에 들어가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찢은다. 누구보다도 제 불합격을 소원하셨을 큰 고모는 제 합격 소식에 많이 상심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제 앞에서는 세상 누구보다 제 합격을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역시 자식은 엄마 머리 담는 것 같다면서 저희 엄마도 한껏 치켜세워 주셨고요. 덕분에 손에 장을 찢으겠다는 말은 쏙 들어가 버렸어요. 큰 고모가 공부머리는 안 좋았는지 몰라도 처세머리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대학에 들어간 이후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일정이 빽빽해서 나쁘게 아니라 공부해야 할 게 너무 많아서 잠도 줄여야 할 판이었거든요. 대학에 들어가려고 죽어라 공부했던 고3 시절이 오히려 널널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런데 선배들 말을 들어보면 지금은 편한 거라고 하지 뭐예요. 인턴 시작하면 그땐 인간이 이렇게 잠을 안 자고도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잠을 잘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대학 생활을 한껏 즐기라고 말이죠. 지금도 정신없이 바쁘게 살고 있는데 여기서 대학 생활까지 즐기라니 도대체 선배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제가 본과 3학년이 됐을 무렵 갑자기 제 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 갈 길이 먼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인턴 시작하면 잘 시간도 없다는데 무슨 선을 보라는 건가 하고요. 제 선자리를 주선한 사람은 다름 아닌 큰 고모였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큰 고모는 아들이 의대를 다녀서 잘 알 텐데도 제 결혼을 서두른다는 게 좀 서운하기까지 했어요. 이제 믿어볼 사람은 엄마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엄마라면 한창 공부할 애한테 무슨 선이냐고 한마디 해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걸? 엄마가 더 적극적으로 제게 선자리를 강요하시지 뭐예요. 진짜 배신감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희선아, 너 바쁜 거 알지만 큰 고모 말대로 선 봐. 엄마는 너 결혼하면 아빠랑 헤어질 생각이야. 아빠랑도 어느 정도 얘기가 끝난 상황이고 원래는 너 대학 들어가고 헤어지려고 했는데 네 할머니께서 너 결혼하기 전까지는 안 된다고 하셔서 지금까지 기다렸어. 부모님 사이가 안 좋았던 건 하루 이틀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두 분의 이혼은 그지 놀라울 일은 아니었어요. 다만 제가 황당했던 건 부모님 이혼 때문에 제 결혼을 서둘러야 하는 분위기였어요. 어릴 땐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휘둘러 살았다지만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제 인생이 부모님 결정에 휘둘린다는 게 참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큰 고모가 주선해 주신 선자리를 몇 번이나 거절했어요. 발표 준비를 해야 한다거나 실습이 있다거나 시험 기간이라거나 할 수 있는 모든 핑계를 대가면서 말이에요. 그러다 더는 구실이 없어진 시점에 끌려나간 선자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의 첫인상은 딱히 기억에 남을 만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애초에 파투를 내려고 나갔던 자이였기 때문에 관심조차 없었으니까요. 그렇다고 대놓고 싫은 티를 내면 기껏 주선해 주신 큰고모한테 피해가 갈 것 같아서 상대가 먼저 퇴짜를 놓을 정도로만 재수없게 굴기로 했어요. 차를 마시면서 후루룩 소리를 내며 마시고 밥을 먹을 땐 질질 흘리면서 입 벌리고 말을 하고 누가 봐도 싫을 만한 행동을 골라서 해댔죠. 말도 툭툭 덩치면서 나 잘난 척도 하고 말이에요. 이 정도면 상대가 알아서 퇴짜를 놓을 거다 생각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세상에 남편이 글쎄 제가 마음에 든다고 정식으로 만나보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한 행동들을 아무리 되짚어봐도
정남이 떨어질지만 했지 상대가 마음에 들어할 만한 짓은 하나도 안 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만났을 때 따지듯 물었어요. 내 어디가 마음에 들어서 만나보겠다고 했냐고요. 강희선, 너 나 기억 안 나? 땡땡중학교 1학년 5반 윤건우. 그 말을 듣고 보니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도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정확한 기억은 안 나더라고요. 이거 서운한걸? 아무리 내가 1학년 2학기 때 유학을 떠났다지만 그래도 한 학기나 한 교실에서 생활했는데 기억도 못하다니. 난 너에 대해 다 기억하는데 말이야. 유학 얘기를 듣고 나니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그 당시 우리 반 남자아이가 영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해서 저도 잠시 유학에 대한 꿈을 키웠었거든요. 마주치면 으르렁대는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느니 차라리 멀리 떨어져서 혼자 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던 때였으니까요. 아무튼 모르면 모를까 중학교 동창이란 얘기를 듣고 나니 저번처럼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나는 아직 결혼 생각이 없다는 것과 부모님 이혼 때문에 등 떠밀려 하는 결혼이라면 더더욱 싫다는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나도 날 기억도 못하는 사람이랑 당장 결혼할 생각은 없어. 결혼은 있고 일단 만나보자. 그러다 마음이 맞으면 친구 사이로 지내면 되고 애정이 생기면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하면 되잖아. 어차피 이번 선 깨지면 너희 집에서 다른 선자리 잡을 텐데 차라리 나랑 만나보면서 시간 끄는 게 낫지 않겠어? 듣고 보니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번 선이 어그러진다고 해도 큰 고모는 또 다른 선자리를 찾아오실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 말대로 일단 만나보기로 했어요. 동창이라서 그런지 연애를 한다기보다는 친구를 만나는 기분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고 잘 보이려 하기보다는 친구와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기분으로 대화를 해나갔어요. 그동안 이렇다 할 만한 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 편히 제 속 이야기를 나누었던 친구도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만나면 오히려 힐링을 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만난 지 3년이 넘었는데도 결혼에 대한 압박도 없고 인턴 기간 중에는 바쁜 저를 위해 모든 걸 제 스케줄에 맞춰줬어요. 시댁에서도 의사 며느리를 바랐던 거기 때문에 인턴을 마칠 때까지 별다른 말 없이 기다려주었어요. 오히려 저희 부모님이 더 닥달을 하셨을 정도예요. 제 결혼식이 끝나야 두 분이 법적으로 헤어질 수 있으니 얼마나 제 결혼이 기다려지겠어요. 제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당신들 생각만 하는 이기적인 저희 부모님과 달리 시댁에서는 제가 인턴을 마치고 나서야 결혼 얘기를 꺼내셨어요. 저는 시댁에서 저를 배려해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남편 말을 들어보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지금까지 저를 기다려주신 건 단지 의사 며느리를 원했기 때문이었거든요. 의사 면허를 따서 시집 오길 기다리셨던 거지 저를 기다린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실망하고 자식할 것도 아니었어요. 애초에 이 혼담이 오고 간 것 자체가 양가의 이익을 고려해 결정한 거였으니까요. 저희 집에서는 재력 있는 집안과 사돈을 맺고 싶어 했고 시댁에서는 사회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맏며느리를 얻고 싶어 했던 거니까요. 그러니 이제 와서 누굴 탓하겠어요.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상견례 자리가 마련됐어요. 이미 양가 부모님들끼리 대략적인 결혼 얘기는 다 끝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견례는 형식에 불과한 자리였어요. 양쪽 모두 부모님과 남편 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인사와 덕담을 나누고 끝이 났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식 당일이 되니 남편 동생이라는 사람이 떡하니 자리하고 있지 뭐예요. 대학생으로 보이는 시동생의 등장에 저희 부모님은 당황하셨고 중매를 선 큰고모는 당황한 표정으로 설명을 이어갔어요. 그게 실은 둘째 부인 자식이야. 그래도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 희선이 신랑은 저 집 본부인 자식이 맞으니까. 나중에 부모 죽으면 그 재산 누구한테 가겠어? 뭐니 뭐니 해도 본부인 자식이지. 그러니까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큰고모는 아무 문제 없다며 걱정 말라고 하셨지만
결혼 전에 그 사실을 알고 하는 것과 모른 채 결혼식 당일에 알게 되는 건 천지 차이였어요. 본부인과 섭외를 하고 재혼한 부인한테서 얻은 자식이 있다는 게 사실 흠은 아니지만 그걸 감췄다는 건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결혼식 내내 심기불편한 표정이셨지만 그렇다고 결혼식을 뒤엎거나 시댁에 항의를 하진 않으셨어요. 어떻게든 조용히 식을 마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는 결혼 전부터 시동생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사귀고 얼마 안 됐을 때 자신의 가정사를 다 말해주었거든요. 친정엄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얼마 안 돼서 아빠가 집에 새엄마를 데려오셨는데 그때 5살짜리 아들도 함께 데려오셨다는 걸요. 문제는 그 아이가 아버님 자식이 맞다는 거였어요. 아픈 본초를 두고 밖에서 자식까지 나와 키워왔단 얘기였죠. 새엄마와 동생이 집에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해외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어요. 본인이 원했던 건 아니고 아무래도 새엄마의 입김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더라고요. 시동생의 등장으로 결혼식이 끝나고 양가 부모님은 말다툼을 하셨던 모양이지만 저희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에는 아무 일 없는 듯이 다 정리돼 있었어요. 하지만 몇 달 뒤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자 시댁에서는 엄청 난리가 났어요. 특히 시어머니가요. 사기 결혼을 운운하시며 손해배상 청구까지 해야 한다고 길길이 날뛰셨어요. 아니, 앞으로 이 회사를 물려받을 장남이 이런 흠 있는 집안이랑 결혼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니? 새아기 너, 네 입으로 말해봐라. 너라면 이혼 과정에 귀한 네 자식을 장가보낼 수 있겠니? 못하겠지? 그냥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1000명이 넘는 직원들 거느린 회사 대표직에 앉을 사람인데 이런 사람한테 똥물을 튀겨도 되느냐고.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하겠니? 안 그래도 큰애 사업 실적이 안 좋아서 말들이 많은 판에 저것까지 이 모양이라니 나 원참. 어머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표면적으로는 장남을 끔찍이나 생각하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본처 자식인 맏아들한테 흠이 생겼으니 대표 자리를 다른 아들, 즉 자신이 낳은 둘째한테 넘겨야 한다는 취지의 밑밥이었거든요. 제 남편의 실적 문제를 운운했던 것도 제 남편을 무능한 인간으로 보이게 하려는 수작이었어요. 사실 남편이 아버님 회사에서 일하면서 성공시킨 프로젝트가 많았는데도 그건 제쳐두고 딱 한 번 실패했던 것만 문제 삼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도 어머님은 집안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제 친정 부모님의 이혼을 운운하며 제 남편까지 함께 깎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자기 아들을 차기 대표로 만들기 위한 빌드업 작업이었죠. 그리고 그 완성은 제 친정보다 더 재력 있고 저보다 더 사회적 지위가 높은 둘째 며느리를 들이는 거였어요. 대학생 신분인 시동생은 이런 모친의 욕망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선자리에 불려나가야 했어요. 예전에 나를 보는 느낌이라서 괜히 짠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나설 일은 아니라서 두고 보기만 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어머님의 꿈이 아작이 나고 만 거예요. 학교에서 같은 과 동기들과 농구를 하던 시동생이 농구 코트 근처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랑 부딪혔는데 하필 다친 부위가 중요 부위라서 병원에 실려가게 된 거예요. 시동생이 사고 소식을 듣고 저희 부부도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가보니 어머님이 아주 사색이 되셨더라고요. 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제 손을 잡고는 통사정을 하셨어요. 얘 큰애야. 네가 의사 좀 만나봐라. 의사 말로는 심한 경우 무정자증이 될 수도 있다는데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니? 너도 의사니까 잘 알 거 아니니? 네가 가서 어떻게 좀 손 좀 써봐. 우리 아들 고자 안 되게 네가 좀 도와달라고. 우리가 의사 며느리를 들인 이유가 뭐냐? 이럴 때 힘 좀 쓰라고 그런 거 아니야. 어서 가서 좀 잘 좀 알아봐. 어서. 어머님은 악을 쓰며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어머님께 등 떠밀려 담당 의사를 만나봤더니 최악의 경우 무정자증이 될 수도 있지만 아직은 상태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그 정도 말로는
어머님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은 마치 자기 아들이 무정자증 판정을 받은 것처럼 겁에 질려 있었거든요. 얼마 뒤 시동생은 퇴원을 하게 됐고 우려했던 결과가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여러 번의 검사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왔거든요. 어머님은 진단 결과를 들으시고는 그대로 기절을 하셨어요. 그날 밤 본가로 불려갔던 남편이 집에 돌아와 그러더군요. 어린 놈이 참, 왜 수술도 불가능하대? 그렇다나 봐. 자식, 하필 다쳐도 거길 다쳐서는. 시동생의 무정자증 판정으로 인해 시댁 분위기는 많이 변했어요. 일단 시동생을 그렇게 괴롭히던 선자리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렸고 제 친정 문제를 운운하며 저희 남편을 깎아내리던 어머님의 말들도 싹 사라져버렸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어머님은 자신의 아들을 차기 대표 자리에 앉히겠다는 꿈을 버리지 않으셨는데 몇 년 뒤 시동생이 그 꿈을 아주 개박살을 내버렸지 뭐예요. 다름 아닌 결혼으로 말이죠.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님 회사에 들어온 지 1년도 안 돼서 느닷없이 결혼을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문제는 그 상대가 같은 부서 여직원으로 시동생보다 2살 연상의 고졸 계약직이라는 거였어요. 어머님은 무정자증인 아들을 내놓으라는 집안 딸과 이어줄 수 없다는 건 알았어도 이 정도로 눈에 안 차는 신부감을 데려올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런 탓에 어머님은 머리를 싸매고 들어 누웠어요. 당신이 죽기 전엔 이 결혼은 절대로 안 된다고 못을 박으셨죠. 하지만 평소 말 잘 듣던 시동생이 이번엔 웬일인지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엄마가 허락 안 해도 나 이 여자랑 결혼해요. 어차피 나 같은 놈한테 딸 주겠다는 집안도 없잖아요. 엄마가 원하는 며느리 죽었다 깨어나도 못 얻는다고요. 그러니까 포기하세요. 내 결혼 반대하시면 평생 혼자 살 테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요. 곱상하게 엄마 말 잘 듣는 도련님인 줄 알았더니 서슬퍼런 어머님을 한 번에 이겨먹는 시동생을 보니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 나는 그동안 왜 그러지 못했나 후회스럽더라고요. 결혼해서 이날 이때까지 저는 부모님 이혼에 트집 잡혀서 제 목소리 한번 못 내고 살았거든요. 게다가 아들을 기대하시는 시부모님 바람과 달리 딸을 출산하는 바람에 맏며느리 노릇도 못한다고 얼마나 욕을 먹고 사는데요. 그래서 더 시동생의 결혼이 통쾌하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네요. 새로 들어온 동서를 볼 때마다 어머님이 제게 하셨던 말을 떠올렸거든요. 맏며느리는 망했지만 둘째만큼은 어느 집안에도 빠지지 않는 애를 드릴 거다. 우리 상우 결혼만큼은 내가 제대로 치러줄 거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시더니 저보다 눈에 안 차는 며느리를 드리게 생겼으니 얼마나 통쾌하고 신이 나요. 물론 시동생이나 동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두 사람한테 악감정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동서가 시집 오고 몇 달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어요. 동서가 제가 일하는 산부인과에 찾아왔더라고요. 동서가 여긴 웬일이야? 어디 아파? 형님, 저 검사 좀 받고 싶어요. 테스트로는 임신이라고 나오는데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요. 그때까지만 해도 테스터가 잘못됐을 거라고 생각해서 작은 희망에도 저를 찾아온 동서가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동서, 임신이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 손으로 직접 확인한 임신 결과에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얌전한 고양이 같은 동서가 설마 시동생 모르게 밖에서 남자를 만나고 다닌 건 아닌지, 아니면 기적이 일어나 무정자증이던 시동생이 정자를 배출하게 된 건지 오만 가지 생각이 뒤엉켜버렸거든요. 제가 멍한 표정으로 마른 침만 삼키고 있었더니 동서가 그러는 거예요. 형님, 시댁의 비밀이에요. 제발 부탁 좀 드려요. 커다란 눈망울로 저를 바라보면서 부탁을 하는 동서를 보니 저도 안 된다는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이 집안의 며느리이기 전에 저는 의사이기도 했으니까요. 환자 상태는 절대 함부로 외부에 떠들어서는 안 된다는 직업 윤리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동서가 돌아가고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아무리 꼴보기 싫은 시어머니라고 해도
남의 자식을 임신한 며느리를 두고 보게 할 수도 없고, 특히나 시동생이 상처받을 걸 생각하면 당장 전화를 해주고 싶은 심정이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남편한테조차 말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을 앓을 뿐이었어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불행이라고 해야 할지 동서는 마른 체형이라 그런지 5개월 차를 넘어서는데도 조금도 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무렵 시동생이 또다시 폭탄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부산지사에 내려가겠다고 말이죠. 당연히 어머님은 극구 말리셨죠. 안 그래도 시동생이 결혼할 때 본가에서 데리고 살겠다고 하시는 걸 아버님이 다 큰 자식은 품에서 놔주라고 하셔서 분가를 시켰던 건데 지방으로 가겠다뇨. 그것도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부산이라니. 그런데 이번에는 아버님도 시동생 편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시동생이 그럼 해외에 나가 공부를 더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딱 봐도 공부를 더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단지 식구들한테서 떨어져 지내려고 그런다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죠. 저는 그게 동서가 시동생을 구워 삶은 거라고 확신했어요. 얼마 뒤면 출산을 해야 하는데 시댁 근처에 살면서 들키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요. 결국 시어머니는 시동생 부부의 부산행을 허락하셨어요. 해외로 나가면 명절에 얼굴 보기도 힘들지만 그래도 부산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가볼 수 있는 거리니까요. 그렇게 시동생 부부가 부산으로 내려갔고 동서한테 제가 아는 산부인과를 연결해 주었어요. 수시로 동서랑 통화를 하면서 상태 체크도 했고요. 그렇다고 제가 사람이 좋아서 그런 귀찮은 일을 사서 했던 건 아니에요. 단지 어릴 때 부모님을 잃은 동서한테는 딱히 친정이 없어서 돌봐줄 사람이 없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어요. 의사로서 한때 내 환자였던 동서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뜻으로 말이죠. 부산에 사는 동안 나날이 배도 불러왔고 결국엔 시동생도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하필 동서가 출산 예정일을 일주일 앞두고 일찍 출산을 하게 된 거예요. 마침 시동생은 서울지사에 가 있는 터라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동서의 출산을 시댁에 알릴 수는 없는 처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부산으로 달려갔어요. 도착해보니 이미 동서는 분만실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분만실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아 동서의 순산을 기도하는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까요? 분만실 입구에 걸려있던 전광판에 불이 켜지더라고요. 딸이었어요. 정리를 마친 뒤 침상에 실려 분만실을 나온 동서를 보니 얼마나 힘들게 산통을 겪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온몸이 땀에 젖어서 기진맥진한 상태였거든요. 동서는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산부인과 의사로서 수많은 산모들을 봐왔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출산을 했던 그때가 떠올랐거든요. 그렇게 서로를 미워했던 부모님인데도 제가 출산을 했다는 소식에 두 분이 한 걸음에 달려와 분만실 앞을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엄마 아빠의 눈빛이 너무도 따뜻하고 다정해서 창피한 것도 모르고 펑펑 울었더랬어요. 아이를 낳아보니 부모님 마음을 알 것 같았거든요. 세상에 자기 자식한테 사랑이 없는 부모는 없다는 것도 말이죠. 그래서 부모가 안 계신 동서의 눈물에 저도 모르게 울컥했던 것 같아요. 일반실로 내려온 뒤 동서한테 미역국을 먹였어요. 그랬더니 동서가 저보고 친정엄마 같다고 우스갯소리를 하더군요. 동서, 애 낳느라 힘든 사람한테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이제 어떡할 거야? 도련님은 동서를 이해해준다고 해도 어머님 아버님은 어떻게 설득할 거냐고. 아니, 그보다 애 아빠가 누구야? 그 사람한테 알려야지. 그러자 동서가 싱글싱글 웃으며 그러는 거예요. 일 마치면 여기로 온다고 했어요. 자기 애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안 오겠어요? 맹랑하게 이런 소리를 하는데 지금까지 가여웠던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 있죠. 그런데 잠시 뒤 제가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지 뭐예요. 애 아빠라고 병실로 들어온 사람이 다름 아닌 제 시동생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고요?
글쎄 시동생이 식구들 모르게 정관계통 수술을 받았더라고요. 정자 생성은 되는 대로 밖으로 배출되는 통로가 막혔던 폐쇄성 무정자증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시댁에 비밀로 했던 건 어머님 때문이더라고요. 원치 않는 사람과 결혼을 시켜서 형 자리를 뺏게 하려는 수작에 동참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이죠. 이미 형한테서 많은 걸 뺏었어요. 제가 부모님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살 때 형은 아무도 없는 외국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잖아요. 제가 받아야 할 사랑은 원래 형 몫인데 말이죠. 저는 태어나던 순간부터 형과 형 엄마의 행복을 깨면서 태어난 사람인데 회사까지 형 걸 뺐다니 제게 그럴 자격은 없어요. 시동생은 이번 기회에 부모님께도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고 부산에 정착해 살 생각이라고 했어요. 더는 남의 것을 뺏지 않고 스스로 벌어서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요. 부모가 돼보니 더는 창피하게 살면 안 되겠더라고요. 내 아이가 보고 배우면 어떡해요. 아이 앞에 떳떳한 부모가 되겠다는 시동생을 보니 이제야말로 진짜 어른처럼 보이더라고요. 몇 개월 뒤 시동생 부부는 아이를 데리고 시댁을 찾았어요. 시어머니는 눈을 까디집고 당장 이혼하라고 난리를 피웠지만 아버님이 딱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 가장이 돼서 그 정도 기백은 있어야 내 식구들 굶기지 않지. 하지만 퇴사는 안 된다. 너는 가장이기 이전에 내 아들이야. 나도 내 새끼가 밖에서 힘들게 사는 건 못 본다. 회사는 처음부터 네 형한테 줄 생각이었으니 괜한 걱정 말고 너는 형 도와서 형 밑에서 일해봐. 그리고 작은 애야, 수고했다. 동서를 온전히 가족으로 받아들인 아버님 결정은 결국 어머님 고집도 꺾게 만들었어요. 덕분에 저는 집안에서 어깨에 힘 좀 주고 살게 되었고요. 이제는 저를 친정엄마처럼 따르는 동서랑 저를 인생의 은인처럼 받드는 시동생 때문에 집안에서 파워가 강해졌거든요. 사람 사는 곳엔 별의별 일이 다 있다지만 어쩌면 그래서 우리 인생이 더 끈끈하게 인연을 맺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아마도 이런 게 인생의 참맛이겠죠.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